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우입니다. 먼저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연수강좌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카디악 아웃풋의 임상적 활용 그리고 바이탈 사인은 왜 바이탈 사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탈 사인을 의학 사전에서 찾아보면 signs of life,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징후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맥박수, 호흡, 체온, 또 혈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바이탈 사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01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네 가지 바이탈 사인은 이제 방금 사전에서 본 것처럼 맥박과 호흡, 체온, 혈압의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글이 제공하는 엔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이 굉장히 많은 어, 책, 문헌들을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고요. 어,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한 단어가 한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까 사전에서 본 것처럼 거의 한 1801년쯤에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1840년쯤에 좀 많이 쓰이기 시작하다가 잘 안 쓰이다가 한 1940년 이후에 아주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바이탈 사인 중에 혈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팔에 감아서 커프를 감아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진 게 1896년이었고, 코로토코프 사운드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처음 보고된 게 1905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바이탈 사인이 네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혈압을 이렇게 아주 루틴하게 널리 측정할 수 있는 건 훨씬 뒤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네 가지가 바이탈 사인이다 하는 것은 고정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클래식하게 이 네 가지 바이탈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비교적 새로운 측정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에 더해서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바이탈 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병원에서는, 특히 이제 응급실에서는 산소 포화도를 루틴으로 측정하고 내리스 전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다섯 번째 바이탈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펌메드 검색을 해보면 페인이 다섯 번째 바이탈 사인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프트 바이탈 사인, 뭐 식스트 바이탈 사인, 이런 검색으로 펌메드 검색해 보시면 뭐 어떤 분들은 뭐 EtCO2가 뭐 SpO2에 더해서 여섯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혈당이 중요하다, 또 인펙션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행력이 또 뭐 여섯 번째 사인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 우리가 흔히 환자를 진찰하고 평가할 때 루틴으로 측정하는 정보는 네 가지라는 데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만, 바이탈 사인이 꼭 네 개여야 하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 이런 것은 이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호흡과 환기에 해당하는 것이 호흡수가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아마 ETCO2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계 기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심혈관계 기능을 대변하는 사인은 이런 바이탈 사인 중에서는 주로 맥박과 혈압이 되겠고, 여기 더해서 심박출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측정한 심박출량을
이런 바이탈 사인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력학이라는 것은 심장이 하나의 펌프가 되겠고요. 심장이라는 펌프에서 혈관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혈액을 흘러가게 하는 이것을 기술하는 것이 혈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체역학 또는 역학에서 이제 플로우, 흐름에 해당하는 것이 심박출량이 되겠고요. 단위는 주로 리터 퍼 미니트. 그래서 1분에 몇 리터의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흘러갔느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박출량은 맥박수에 주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한 번 짜낼 수 있는 볼륨, 양을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죠. 1회 박출량이고 1회 박출량을 1분에 박동하는 횟수로 곱하면 그것이 카디악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빨라지는 것은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주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흐름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흐름이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밀어내는 압력과 힘과 혈관의 저항 사이에서 어, 나타나는 그 혈관에 걸리는 압력, 이것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부르는데, 혈압은 그래서 심장의 컨트랙틸리티, 심장이 짜낼 수 있는 수축력과 혈관의 저항, 주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이 심근 수축력과 저항에 의해서 결정된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이탈 사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주로 혈압과 맥박수인데, 맥박수를 측정하는 것은 쉽고 여러 가지 심전도를 봐서도 아실 수 있고, 손가락으로 맥박을 측정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혈압 측정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난인베이시브하게 혈압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죠. 팔에 커프를 감고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압력을 올린 다음에 천천히 커프 압력을 낮추면서 혈액이 흐르기 시작할 때 들리는 소리를 듣는, 청진기로 듣는 방법, 이게 흔히 매뉴얼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또 페이션트 모니터를 달아놓고 5분마다 10분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 혈압계는 오실로메트리라는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토코프 사운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이제 시스톨릭 프레셔로 읽게 되고요. 소리가 들리다가 음량이 갑자기 떨어질 때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로메트리라는 것은 이제 커프에 들어있는 압력 센서가 커프의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커프 아래에서 혈관으로 혈류가 흐를 때 피가 전혀 흐르지 않을 때는 진동이 없게 되고, 또 혈관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와류가 생기면서 진동이 느껴지고, 또 압력이 걸리지 않을 때, 그래서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이하로 커프가 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진동이 안 들리면 좋겠는데, 느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혈류의 심박동에 의한 미세한 진동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청진에서 소리가 들리기 전에도 또 미세한 진동은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프의 진동이 나타나는 것을 청진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 들리지 않는 시점과 좀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고, 이것을 언제 이제 시스톨릭 프레셔로 읽을 것이냐,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로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측정 장치를 만드는 회사마다 알고리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잘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청진과 좀 차이가 날 수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평균 동매각 민 프레셔는 항상 이 진동의 맥시멈 포인트 커프에 느껴지는 진동이 최대치가 될 때가 민 BP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이제 어떤 회사의 알고리즘을 쓰느냐와 상관없이 되게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값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실시간으로 혈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동맥에 직접 도관을 삽입하고 인베이시브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의학의 역사에서는 이 인베이시브 BP 메저가 인베이시브한 혈압 측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커프를 사용한 혈압보다 먼저 알려졌고 측정되던 방식입니다. 인베이시브하게 혈압을 측정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관을 삽입하는 위치에 따라서 화형의 진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대체적인 경향은 심장에 가까울수록 진폭이 작고요.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진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관 삽입하는 위치가 브레키알, 레디알, 피모랄 이런 곳에 삽입을 하는데요. 청진을 하는 곳은 주로 브레키알 아터리고 라디알 아터리에서 이제 인베이시브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면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혈압은 다를 수가 있겠죠.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진폭이 커지는 원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압력파가 혈관이 여러 군데로 갈라지면서 벽에 부딪히고 좁아질수록 이제 진동이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치 여름에 바닷가에 갔을 때 저 먼 바다에서는 파도의 진폭이 파도가 잔잔하지만 이 파도가 바닷가로 해변으로 가까이 올수록 물의 진동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점점 파도가 커지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높은 파도가 되어서 이제 모래밭에 부딪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혈관에서도 심장에 가까운 곳은 진폭이 적고 말초로 갈수록 진폭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동맥압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시스톨릭, 그 다음에 다이스톨릭은 2배 해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지만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하고 있을 때는 이 혈압의 곡선, 혈압의 높이가 그리는 곡선을 한 카디악 사이클 동안의 시간으로 곡선 아래의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그래서 이 곡선 아래 면적의 평균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는 평균 동맥압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것의 근사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동맥에 도관을 삽입해서 압력을 측정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형이 혈관에 부딪히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진폭이 달라질 수 있다. 말초로 갈수록 진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관벽하고도 이 파형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스톨릭, 다이어스톨릭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파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간혹 도관 상태에 따라서는 이것이 증폭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언더 댐프 상태라고 하고요. 주로 빳빳한 도관에서 진동이 반사되면서 겹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C에 보이는 것처럼 진폭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버댐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동이 도관을 통해서 센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이 파형이 감쇄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도관에 약간의 공기 방울이 들어있거나 또는 클로 때문에 좁아져서 잘 전달이 안 되거나 할 때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더댐프 상태나 오버댐프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플러시 테스트인데요. 동맥 도관에는 보시는 것처럼 밸브가 있고, 밸브는 아주 높은 압력이 식염수에 연결되어 있죠.
밸브가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 보시는 위치를 눌러주시면 높은 압력으로 이 걸려 있는 식염수가 도관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짜주는 동안에는 이제 식염수에 걸리는 압력이 나타납니다. 한 300mm 머큐리 정도 보통 걸어주죠. 갑자기 놓으면 다시 혈관의 압력이 진동이 전달되는데 그때 이렇게 약간의 바운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운스가 1.5 내지 2회 나타날 때가 정상적인 상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잘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 진동이 그 이상, 2번 이상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는 시스톨릭은 더 높게, 다이아스톨릭은 낮게 나타나는 진폭이 과장되어 나타나는 상태이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실 필요가 있고 1.5회 미만으로 나타날 때는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펄스 프레셔는 과장되어 나타나거나 감소되어서 표현될 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 평균적인 압력, 이게 뭐 바닷가라고 하면 해발 고도,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면의 높이에 해당되죠. 이것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관 시스템에 따라서 뭐 언더댐프, 오버댐프 되어 있더라도 미나트리얼 프레셔는 되게 믿을만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타겟으로 삼는데 보다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Surviving Sepsis Campaign 가이드라인에서도 베이저 프레서를 사용하실 때 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을 고려하고 타겟 혈압은 민 아테리얼 프레셔로서 65mm 머큐리를 목표로 하자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박 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사용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측정하실 수가 있고 스트로크 볼륨의 맥박수를 곱하면 카디악 아웃풋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은 타임 도플러 인테그랄의 LV 아웃플로우 트랙의 그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심슨 메소드 같은 여러 방법은 아마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서 골드 스탠다드처럼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스완 간츠 캐스터를 삽입해서 콜드 셀라인을 주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서모 다일루션 방법이 있습니다. 서모 다일루션 방법이라는 것은 혈류가 아주 많고 빠르면 거기 셀라인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온도 변화가 작겠죠. 그리고 혈류가 적으면 이 셀라인, 콜드 셀라인에 의한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온도 변화를 디스탈 쪽에서 측정을 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디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펄모너리 아터리 레벨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룸에 들어간 골드 셀라인이 펄모너리 아터리에서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스완간스 캐스터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 캐스터 삽입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또 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인기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랜스펄모너리 서모다일루션이라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온도가 다른 액체를 주입하는 것은 수피리어 베나카바 또는 라이트 에이트룸 어쨌든 센트럴 비너스 캐시터를 통해서 온도가 다른 액체를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라디얼 아터리라든지 또는 피모럴 아터리라든지 어쨌든 이제 동맥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동맥도관에서 온도 변화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다른 액체가 들어가서 폐순환을 거치고 다시 전신순환에서 나온 것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펄스 컨투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요. 동맥 압력 파형을 분석을 해서 이 파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읽고 이것으로부터 심박 출량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추정값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EV1000 이런 모델 비질리오 시스템
있고요. 동맥도관을 삽입하지 않고 손가락 끝에 센서를 달아서 압력파를 읽는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압력 센서가 읽어내는 압력값의 파형의 시간, 그리고 다른 여러 보정 수치들을 반영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보정하는 값에는 키, 몸무게, 나이, 성별 이런 값들로부터 그다음에 이런 파형 정보를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가정, 보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서머 다일루션 같은 다른 방법으로 카디 아웃풋을 측정했다면 그 값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과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원리에 기반한 측정 방법은 좀 아니라는 한계가 있겠고요. 바이오 리액턴스라든지 또는 임피던스 카디오그램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맥에서 피가 흘러갈 때 심박출량에 의해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의 변화, 이때 혈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피부에서 측정한 임피던스, 저항값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과 가슴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부착하고 이 전극 사이의 임피던스 변화를 읽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난인베이시브한 방법이고 실제로 붙이는 게 전극 몇 개니까 측정도 간단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면에서 조금 정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관관계는 충분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제 경험으로는 좀 이런 임피던스 모델 필립스에서 오래전에 나온 장비를 써본 경험이 있는데 외상 환자에서 기흉이 있다거나 또는 서브큐테니스 엠피제마가 많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저항값의 혈류에 의한 저항값이 피부로 반영되는데 중간에 공기층이 방해를 하다 보니까 측정이 좀 어려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픽스 프린스플이라는 원리를 사용한 카디 아웃풋 측정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필립스에서 공급했던 장비인데요. 이것은 NM3라는 레스파레토리 모니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기도의 압력, 유속, 그 다음에 ETCO2, 볼륨메트릭 ETCO2 이런 유용한 이제 호흡에 관계된 정보들을 주면서 카디 아웃풋도 같이 측정해 줄 수 있는 장비이고요. 이 원리는 픽스 프린서플은 생리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는 정확한 원리인데, 그러나 이제 CO2 컨텐츠를 아터리 베인에서 측정을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장비는 ETCO2로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을 대신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측정되는 카디악 아웃풋은 사실은 이제 시스테믹 카디악 아웃풋이 아니고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이지만 사실은 이제 펄모너리 서큘레이션과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은 항상 같기 때문에 대변한다, 카디악 아웃풋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CO2에 영향을 주는 카디악 아웃풋은 션트 부분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션트가 아닌 부분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션트가 증가하는, 패솔로직하게 션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ABG 수치, PaO2 수치를 입력해서 그 값으로부터 션트를 추정해서 보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보정이 들어가고 정확도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는 또 ETCO2와 콘텐츠를 봐야 되기 때문에 ETCO2 측정, 이 측정 센서가 반드시 인튜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ESCCO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알려져 있는 측정 방법, 펄스 웨이브 트랜짓 타임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는 니혼 코덴의 모니터에서만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심전도를 측정하고 있으면 심전도에 QRS파가 나타나는 순간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음 손가락 끝에
SpO2 센서가 그 SpO2의 파형 변화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흑광도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혈류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박동의 원리를 생각하면 먼저 QRS가 나타날 때가 심실의 탈분극이고 그 다음 심근이 수축하고 심근이 수축해서 혈류를 만들어내면 그 피의 흐름이 말초 동맥에 전달되는 이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이 시간 차이를 펄스 웨이브 트랜짓 타임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길어지고 동맥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다음에 펄스 프레셔, 하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정보, 키, 몸무게, 성별 또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했다면 그 값들을 반영해서 보정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산출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 어썸션이 들어가고 복잡한 계산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리에 기반한 것보다는 이제 근사값이다. 이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것을 측정할 때는 심전도와 SpO2 센서, 그다음에 동맥 펄스 프레셔는 이제 난인베이시브 BP로도 가능하거든요. 꼭 동맥 도관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전도 센서, SpO2 센서, NIBP는 대부분의 중환자들한테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측정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측정해서 EP 결국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추정하는데 다른 이제 추가적인 장비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페이션트 모니터의 옵션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니터 대수만큼의 카디악 아웃풋 측정 장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저희 병원의 코로나 중증 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아주 루틴하게 ESCC로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루틴 매니지먼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카디악 아웃풋의 진짜 값이 얼마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알기 어렵고 현재 여러 가지 난인베이시브 또는 레스 인베이시브한 카디악 아웃풋 측정 방법이 개발될 때마다 전통적인 스완간츠 카스타를 사용한 서모 다일루션을 골드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스완간츠에 의한 측정 방법이 그렇다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방법이냐?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카디악 아웃풋의 참값이 얼마냐는 역시 좀 오리무중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트랜스펄머너리 서모 다일루션 아까 소개해드렸던 센트럴 비너스 카시터와 아트리얼 카시터 두 군데에서 온도 차이를 읽어서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마 생각해보면 렁을 한번 통과하는데 렁이 젖어 있느냐? 렁이 많이 젖어 있으면 가는 동안에 그쪽에도 열을 전달하지 않겠냐? 그래서 드라이렁과 웻렁은 좀 다르지 않겠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스완간츠 방법에 의한 서모 다일루션과 트랜스풀모나리 서모 다일루션을 비교한 연구인데 이 연구 결과는 폐에 물이 얼마나 많으냐에 별로 관계없이 오차가 여기에 따라서 막 오차가 이렇게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는 않더라. 그래서 펄모나리 워터 컨텐츠하고는 별로 측정값에 영향이 없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폐가 젖어 있거나 마르거나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오차 범위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95% 범위에 들어오는 오차가 한 1몇 리터 퍼 미닛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카디악 아웃풋이 뭐 정상값을 5 전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차가 뭐 1 이상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모 다일루션이고 상당히 인베이시브한 방법이지만 이것도 오차는 무시할 수 없는 상태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파형 분석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동맥파를 통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계산하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이제 통계적인 어썸션 가정과 반영 계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냐 이건 좀 너무 여기 이것을 맹신해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또 전기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에서 오차 범위가 30% 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카디악 아웃 측정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들 간에 서로 호환이 되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방법으로 실혈하게 측정하셨을 때는 그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하셨다면 이제는 카디악 아웃풋 그리고 혈압 이런 것으로부터 다른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그것을 임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라는 것, 혈압, 주로 카디악 아웃풋, 또 시스테믹 베스큘러 리지스턴스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측정하고 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치들이 되겠고요.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옴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좀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간단히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전압은 간단히 말해서 전압이지만 사실은 이 저항 앞 뒤에 걸리는 전위의 차이죠. 볼티지 그레디언트 앞 뒤 전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흐르는 전류에서 적용하는 원리를 이제 유체에 적용하게 되면 이 전류에 해당하는 것이 유체에서는 플로우 흐름이고 전압 전위차에 해당하는 것이 유체에서는 압력차 저항은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유체 역학을 다시 혈력학에 반영하면 전류에 해당하는 것이 심박출량, 전압에 해당하는 것이 압력 차인데 나가는 압력과 들어오는 곳의 압력 차이니까 나가는 압력이 혈압인데 이제 평균 압력을 반영할 것이고요. 민 BP 들어오는 압력은 심장으로 돌아올 때의 압력은 CVP가 되니까 그 차이가 전압에 해당되고 또 전기회로에서 저항에 해당되는 것이 혈력학에서는 SV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그러면 SVR은 우리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요. SVR은 다른 측정값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공식을 SVR 기준으로 적용하면 심박출량 분의 혈압차 민 BP 빼기 CVP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혈압은 우리가 측정을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CVP도 이제는 SVR을 계산하려면 좀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사용하던 CVP 측정 방식입니다. 센트럴 비너스 캐시터를 삽입을 하고 식염수를 물기둥에 채운 다음에 물기둥을 대기에 노출해서 물기둥 높이를 잃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단위가 센티미터 워터로 나오게 되고요. 전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이 조작을 할 때마다 캐시터가 감염에 노출되는 셈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치 동맥압을 측정하듯이 그 센서를 센트럴 베인에 연결하면 CVP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감염에도 특별히 감염 위험이 적기는 한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때 나오는 값은 항상 밀리미터 머큐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동맥압에서 CVP를 빼게 되는데 두 압력의 단위가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밀리미터 머큐리로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때 좋은 것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기둥으로 측정하셨다면 반드시 밀리미터 머큐리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계산에 사용하실 때는 만약 물기둥 높이로 측정하셨다 하실 때 1.36배를 곱하여야 이 계산에 넣을 수 있는 CVP 값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난인베이시브하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1930년대에 제시됐던 방법이고
한 30에서 45도 정도 이제 기울인 상태에서 인터널 저귤라 베인의 펄세이션 높이를 피지컬 이그잼으로 읽어서 그때 앵글 오브 루이스와 라이트 에이트리움 사이는 한 5cm 정도 된다. 그래서 물기둥의 높이 대신 인터널 저귤라 베인의 펄세이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저귤라 베인이 마치 물기둥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인터널 저귤라 베인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스터널 저귤라 베인은 쓰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그냥 초음파를 사용해서 인터널 저귤라 베인을 관찰하면, 그래서 이제 베인이 혈액으로 차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컬랩스 되는 높이를 찾으면 이 높이를 읽어서 CVP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2000년도에 이제 제안된 적이 있고요. 2015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대략 그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높이를 루이스 앵글에서 5cm 아래라고 봤지만 그것을 초음파로 좀 더 정확하게 찾아서 라이트 에이트리움 높이를 잡고 그리고 이제 인터널 저귤라 베인의 컬랩스 포인트를 찾으면 CVP를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간에 CVP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 필요한 것들 거의 다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환자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한번 가상 환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시는 것처럼 혈압이 한 80에 60, 하트레이트가 100회, CVP 8, 카디 아웃풋 3.1 정도 측정된 환자가 있다고 하고요. 이분이 현재 노르에피네프린 인퓨전을 달고 있는데 혈압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하거나 베이조프레신을 추가하거나 이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VR은 이 값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계산 공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연필과 종이를 사용해서 또는 기본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히 할 수가 있고요. 주어진 단위를 사용해서 계산했을 때 값은 이런 단위로 이 별명이 우즈 유닛입니다. 그래서 19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레퍼런스를 보시면 간혹 이제 우즈 유닛을 레퍼런스 단위로 활용하는 레퍼런스도 있긴 한데 더 많은 경우에 CGS 단위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즈 유닛을 CGS 단위계로 변환을 할 때는 80을 곱하시면 되고요. 19에 80을 곱하면 SVR 값이 한 1520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볼륨은 간단히 카디악 아웃풋을 하트레이트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상대적으로 노멀,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 노멀 밸류가 어느 정도냐 사실 정답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 생각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스트로크 볼륨은 한 60에서 100, SVR 값이 한 800에서 1200 정도 노말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환자에서 측정한 값은 어떻습니까? 카디악 아웃풋 좀 낮은 편이고 스트로크 볼륨도 좀 적은 편이고 SVR은 높은 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노레프네프린을 증량하거나 베이조프레신을 달아서 베스큘러 리지스턴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그렇게 이롭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을 증가시키고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건 볼륨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프리로드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아이노트로프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환자에서는 이제 SVR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SVR은 오히려 낮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노레프네프린도 오히려 좀 감량을 좀 하고 베이조프레신도 지금은 안 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베이조프레서들, 이런 약들이 어떤 리셉터에 작용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이런 것을 이제 텍스트에서 찾아보면은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사실 어피니티는 베타에 잘 붙어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거나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킬 것 같지만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는 뭐 하트레이트 증가나 뭐 카디악 아웃풋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노레피네프린을 증량해서 뭐 카디악 아웃풋을 올리겠다는 이런 전략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혈관이 너무 좁아서 카디악 아웃풋이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노트롭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 판단을 좀 단순화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 가이드라인에서, 만약에 카디악 디스펑션이 있으면서 말초에 퍼퓨전 잘 안 된다, 볼륨이 충분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도뷰타민을 애드 하시거나, 왜냐하면 노레피네프린은 퍼스트 라인이었고 베이저프레신도 보통은 뭐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도 이제 하이퍼퍼퓨전이 있다면 도뷰타민을 애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 작용을 잘 나타내는 에피네프린으로 스위치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권고를 조금 이런 디스펑션이다, 퍼퓨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으로 하시는 것, 또는 무조건 알고리즘만 따라가시는 것에 조금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을 측정하고 또 SVR을 계산하였다면 SVR도 최적화하고 카디악 아웃풋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베이저프레서 아이노트롭의 사용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자면요. 먼저 뭐 혈압이라든지 카디악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때 측정 과정에서 항상 뭐 참값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계산의 어썸션이 들어가고 측정 오차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환자 상태와 맞춰보고 또 여러 정보들을 통합해서 항상 환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언제나 필요할 것입니다. 또 카디악 아웃풋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방법 간 오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 뭐 사실 한 5m per minute 정도 되는데 1점 얼마의 큰 오차가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정의 한계를 항상 또 기억하셔야 되고, 이 특정한 결과값에 너무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전후의 변화에 의미를 두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SVR, 혈압, 카디악 아웃풋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뭐 공식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뭐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 회로의 원리에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떠올리실 수 있고요. 뭐 SVR이 뭐 장비가 꼭 출력해 줄 수 있는 장비여야 되고, 장비에 뭐 여러 가지 값을 입력해서 값이 나오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종이와 연필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쇼크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